저 박다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마이크 했어요? 예. 그 다송이라는 이름은 제가 이제 그 법명입니다. 법명을 저희가 이제 다송으로 쓰고요. 원래 이름은 박재산이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송은 누구고 박재산은 누구야 뭐 이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갸가 갸입니다. 예. 오늘 이제 제가 강의해야 될 부분이 갑오농민전쟁과 갑오개혁. 이게 189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정말 딱 1년 동안 어떤 벌어지는 사건 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역사 강좌 이렇게 하면 대체로 한 뭐 몇십 년에서 몇백 년, 뭐 예를 들면 고대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뭐 몇천 년까지 이렇게 뭐 역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는데 지금 이 강좌는 딱 1년 한 해 동안의 어떤 일.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해 동안의 일이지만 우리 역사에서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중요한 어떤 사건, 역사적인 어떤 사실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갑오농민전쟁과 갑오개혁을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인데 이게 1시간 내에 이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는데 1시간 내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그래서 예. 예. 아무튼 뭐 1시간 내에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뭐 한 10분, 15분 정도는 아마 초과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시간을 맞춰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갑오농민전쟁과 관련돼서 그 명칭이 되게 다양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명칭 어떤 게 있을까요? 그죠? 네. 아무튼 동학농민혁명,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전쟁, 뭐 동학농민항쟁,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명칭, 동학이 붙은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저는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갑오농민전쟁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명칭에서 우리는 이 동학농민혁명과 갑오농민전쟁이라는 이 명칭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어떤 내용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 갑오농민전쟁이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이 전체 갑오농민전쟁에 대한 어떤 이해를 도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EBS나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동학농민운동으로 사용을 좀 하고 있죠. 자, 일단 여기에서 이 운동을 진행을 한 이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선 이 운동을 진행하는 어떤 주체가 과연 동학은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종교입니다. 동학이라는 종교 세력이 이 운동을 주도를 했는가? 그리고 이 종교에 의한 어떤 종교 운동 내지는 종교 전쟁인가?
대한 어떤 문제가 하나 해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뭐 다음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동학이 이 갑오농민 전쟁의 어떤 초기에 어떤 사상적으로나 내지는 어떤 조직적으로나 대중운동적인 측면에서나 동학이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민전쟁 자체는 동학이라는 종교가 전체를 어떤 주관한 어떤 종교운동 내지는 어떤 종교전쟁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로는 농민들이 어떤 주축이 된, 그리고 농민군을, 군대죠 말 그대로 농민군을 조직해서 전반에 어떤 운동 내지는 전쟁을 이끌어가고 진행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농민 전쟁이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운동의 어떤 성격과 관련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혁명과 전쟁, 물론 뭐 사회학적으로 전쟁도 혁명 투쟁의 하나의 형태이긴 합니다. 전쟁도 형태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혁명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비건한 예로 최근에 뭐 촛불 혁명이라든지 빛의 혁명이라든지 우리가 뭐 4.19 혁명, 뭐 87년 6월 뭐 항쟁 혁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런 혁명들을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이 사회 질서를 뭔가 근본적으로 어떤 뒤바꾸기 위한 그런 어떤 활동, 운동 뭐 이런 것들을 혁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데에 어떤 수반되는 어떤 그 뭐 수단들은 보통 대체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뭐 집회나 시위나 이런 방식, 이런 방식으로 어떤 진행이 되죠. 혁명. 그런데 전쟁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집니다. 전쟁은 개념이 어떤 것이냐? 이 정치적 목적을 분명히 갖고, 뭔가 정치적 목적을 분명히 갖고, 그리고 지휘 체계를 갖춘, 여기 제일 중요한 건 무력, 군대라는 어떤 무력을 동반해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어떤 충돌, 싸움, 말 그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 이런 것이 전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뭐 사회학적으로 혁명 투쟁에서 가장 수준 높은 투쟁의 방식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 수준 높다고 해서 전쟁을 무슨 뭐 미화하고 전쟁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전쟁이라는 것은 그 전쟁을 어떤 수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어떤 준비되어 있는 역량이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여러분들 갑오농민 전쟁은 전쟁이 맞죠? 그렇죠? 네. 심지어는 조선 정부 강군뿐만이 아니라 외국 군대, 즉 일본 군대와도 싸우고 전쟁을 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농민군에 의한 전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봐집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좀 깔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동학농민전쟁,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혁명, 동학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동학이 이 갑오농민전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연관성과 관련해서. 첫 번째, 동학의 어떤 사상적인 어떤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동학은 말 그대로 동쪽의 어떤 뭐 학문, 뭐 그런 뜻이죠. 그러면 그 반대로 서학, 잘 아시겠지만 뭐 천주교가 이 시기에 이제 들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 개념이 되겠죠.
반대되는 개념이 될 거고. 그래서 이 동학이 어떤 내세운 것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결국은 그 어떤 누구라도 하늘처럼 어떤 귀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어떤 조선 시대는 신분제 사회잖아요. 반상의 법도가 엄연히 존재하는 사회에서 사람은 그 어떤 누구나 백정이든 뭐 노비든 누구든 양반이든 다 귀한 존재다라는 것은 그만큼 모든 사람은 어떤 평등하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깔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기존의 어떤 봉건 질서의 어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대단히 위험한 사상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이 동학을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대 교주 최재우 1863년에 체포돼서 처형을 당한 이런 탄압이 시작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학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그 기세가 어떤 꺾이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교세가 계속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 확장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농민들, 민중들에게 그만큼 어떤 매력적인 뭔가 희망을 주는 그런 종교 사상이었다는 것이겠죠. 1880년대 후반에는 정확하게 동학교도가 몇 명이다라는 건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하여튼 수십만에 어떤 이르렀다라는 뭐 이제 사료에 의하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탄압에도 불구하고 교세는 계속 확장됐다. 교세가 확장되다 보니까 동학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탄압받으면서 이렇게 어떤 동학 교도 활동을 해야 될까? 그리고 내지는 이런 동학에 자기들의 어떤 교주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잖아요. 이것을 뭔가 해결하고 풀어야 되겠다라는 요구가 당연히 생기겠죠. 동학 입장에선. 그것이 바로 교조 신원 운동입니다. 동학이 펼쳤던 교조 신원 운동. 말 그대로 교조의 어떤 억울하게 어떤 처형당한 것, 이런 것을 뭔가 풀겠다, 해결을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거고, 그 과정에서 동학을 학법화를 좀 쟁취해보자, 뭐 그런 취지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1892년에 삼내에서 동학 교도들의 어떤 집회를 하게 되고, 이 집회에서 전라감사에게 이제 청원을 하게 됩니다. 합법해달라, 탄압하지 말라. 근데 이 집회에 뭐 당연히 어떤 관 입장에서는 회유하면서 어떤 해산을 시킵니다. 해산을 시키고 난 뒤에도 그냥 포기할 수 없으니까 상소단을 구성을 해서 한양으로 올라갑니다. 국왕 앞에, 왕 앞에 상소 청원을 하겠다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이마저도 뭐 온전하게 뭐 들어줄 일이 있겠습니까? 이마저도 또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 상소 운동, 상소 투쟁을 했던 어떤 중하층의 동학 교도들이 이대로 우리가 물러설 수 없다라고 하면서 충청북도 보은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뭐 농성, 집회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동학 교도들이 그때 당시에 이런 뭐 교조 신원 운동을 포함해서 뭔가 이 봉건 속에서 억눌려 있는 어떤 이런 어떤 억압된 상황들을 풀고 해결하기 위한 어떤 요구들이 그만큼 높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학 상층도 처음에는 생각이 없었는데 워낙 중하층의 어떤 동학 교도들의 어떤 이 투쟁의 어떤 기세 이런 게 높다 보니까 이 보은 지역에서 집회를 하는 것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초반에는 이게 이제 3월에 시작되었는데 초반에는 한 2만 명 정도, 2만 명도 적은 수가 아니죠. 2만 명 정도 결집을 했는데 나중에는 3월 25일 후반으로 가면
약 7만 명에 이르는 그런 어떤 대중들이 어떤 결집할 정도로 그만큼 세가 커졌다고 합니다. 물론 그 모든 수가 다 동학교도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동학교도들보다는 일반 어떤 농민들, 민중들의 어떤 참가 열기가 그만큼 높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보훈 집회에서는 이미 척양척외 이런 구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근데 여전히 정부에서는 이것을 가만히 둘 수가 없고 해산을 위해서 군대를 어떤 파견을 합니다. 결국은 4월 초로 넘어가면서 이 동학 지도부들은 겁을 먹고 도망을 가면서 이 보훈 집회 자체가 이제 4월 3일이 되면 해산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이런 동학은 사상적인 어떤 측면에서나 그리고 이 조직적인 어떤 측면에서 뭔가 이 시기 봉건 시기에 뭔가 봉건적인 어떤 억압된 구조로 어떤 타파하기 위한 그런 어떤 사상적인 역량과 그리고 그 억눌렸던 것을 어떤 뭔가 돌파구를 어떤 열어내는 그런 어떤 공간을 어떤 제공하고 그럴 수 있는 것으로 이 갑오 농민 전쟁의 아마 주요한 어떤 영향이 되었던 것은 분명하고, 물론 이후에도 이 동학의 주요한 어떤 이 접주들이라든지 이런 중하층에 있는 동학 교도들은 이 갑오 농민 전쟁에서 주요한 역할들을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갑오 농민 전쟁의 최고 지도자 전봉준 장군 다 아시죠? 자, 전봉준 장군은 다 아시듯이 동학의 접주에 불과합니다. 접주는 동학의 말단 조직의 책임자인 거죠. 동학의 어떤 접주에 불과한데 이 전봉준 장군이 이런 거대한 갑오 농민 전쟁의 최고 지도자로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를 짚어보고 이제 구체적인 갑오 농민 전쟁의 세부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오지영의 동학사라는 어떤 사료에 의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어떤 동학에 대한 어떤 연구 사료로는 거의 어떤 최초의 어떤 사료라고 19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사료입니다. 사료로 좀 알려져 있는데 거의 1차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전봉준 장군은 이미 동학의 입교하기 이전부터 어떤 봉건 사회의 어떤 변혁을 지향하는 그런 혁명가였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리고 이분이 동학에 어떤 입도한 것은 1888년에 입교를 했는데 나중에 농민군 지도부를 같이 했던 손아중의 어떤 청거에 의해서 입교를 하게 되는데, 이 동학의 어떤 입교한 어떤 그 계기 이유 자체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동학이 가진 그 어떤 그 시대의 어떤 민중들의 어떤 요구를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염원과 지향을 이 동학이라는 어떤 조직적인 어떤 역량을 어떻게 보면 활용해서 이 역량을 활용해서 이 봉건 사회를 어떤 변혁을 실현시켜 보자라는 그런 어떤 분명한 목적 의식성을 가지고 동학에 입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어떤 전봉준 장군 외에도 이 동학의 중하층 어떤 각 지역의 어떤 책임자 접주들 중에서는 아주 어떤 개혁적인 성향, 그리고 내지는 이 사회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이 봉건 사회를 어떤 뒤바꾸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과 함께 전봉준 장군은 이미 정치 세력화를 했다라고 좀 되어 있고, 그들이 후에 농민군의 주요한 지도부가 되는, 뭐 이름 다들 들어보셨죠? 한 번씩은 손아준, 김계남, 김덕명, 최경선, 이런 분들인 것이죠. 이들과 함께 말 그대로 뭐 어떻게 표현하면 동지적 관계에 뭔가 뜻을 함께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룹이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이 그룹이 뭔가 뜻을 품고 우리가 한번 뜻을 한번 세워서 우리가 한번 이 봉건사회와의 어떤 전면적인 투쟁을 벌여보자라고 결심을 하고 그 첫 대중적인 어떤 결집을 해낸 공간이 바로 금구 원평 집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893년 3월에 개최됐는데, 이게 앞서 이야기한 동학 지도부가 주도했던 그 보훈 집회와 같은 시기에 열립니다. 주로는 이제 이 금구 원평이라는 데가 이제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원평국민학교. 그러세요. 저 엊그제 갔다 왔습니다. 여기까지 여기서 다녔거든요. 예. 정말? 너무 잘 아실 텐데. 거기서 태어나셨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쫄지 않고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이 금구 원평이라는 지명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계속 나옵니다. 좀 떨어져 있거든요. 금구랑 원평이 한 몇. 네네네네. 예. 금구냐 원평이냐 좀 그게 궁금한데. 예. 근데 더 정확하게는 쭉 이야기 나올 텐데 원평입니다. 원평. 요 사진이 요 밑에 보면 이 사진이 원평장입니다. 원평장. 저 나무 있었던. 예. 여기가 요 원평에서 이제 그저 모악산 쪽을 금산사를 가려면 여기에서 쭉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원평. 굳이 좁혀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금구현 원평리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죠? 근데 아무튼 이게 금구 원평이 전주의 바로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남쪽에 어떤 위치에 있는데, 여기에서 전봉준을 비롯한 이 동학의 어떤 개혁적인 어떤 세력들이 대중적인 결집을 이뤄냅니다.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어떤 대중들이 어떤 결집을 해서 반봉건 투쟁의 어떤 기치를 어떤 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 그대로 전봉준 장군이 데뷔를 합니다. 데뷔. 연설도 했겠죠. 뭐 연설을 뭐 이렇게 했다 이런 기록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당연히 뭐 연설을 했지 않겠습니까? 데뷔를 하면서 이 대중적인 어떤 지도자로 어떤 등극을 하는 그런 것이 이 금구 원평 집회다. 대중적인 결집을 이뤄냈다. 자, 그러면 이 대중적인 결집을 이뤄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죠. 투쟁, 실천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겠죠. 기치를 들었으니까. 기치, 이렇게 대중적인 결집을 하고 그냥 집에 가서 농사 짓고 있을 것 같으면 좀 허무하잖아요. 자, 이 결집된 힘으로 무엇을 하냐? 그 첫 시작, 가보농민전쟁의 시작을 고부농민 봉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고부하면 딱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고부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굽니까? 그렇죠. 다들 공부를 하신 분이라 좀 부담스럽네. 너무 잘 알아서. 조병갑이죠. 탐관오리의 대표적인 그죠? 대명사 조병갑이죠. 조병갑이가 뭐 갖은 악행 뭐 하죠. 그렇죠. 그래서 조병갑을 처단하자라는 계획을 세워서 한 20여 명 정도가 사발통문 거사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 사발통문의 어떤 내용, 주요 내용들을 이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아무튼 조병갑을 당연히 처단해야 될 거고, 탐관오리를 척결해야 될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군기창에 화약고를 점령을 해서 무기들을 탈취, 수습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는 전주성을 점령, 함락을 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양으로, 서울로 바로 진격을 하겠다라는 것이 갑오농민전쟁을 첫 봉기하던 시기, 결의하던 시기에서부터 그냥 동네 하나 뭔가 이렇게 나쁜 놈 하나 처단해서 뭐 어떻게 하자 이런 어떤 차원의 뜻이 아니라 첫 시기부터 이 봉건제 어떤 사회를 근본적으로 어떤 변혁을 하겠다라는 그런 원대한 구상, 계획을 갖고 출발한 것이죠. 자, 그 이듬해에 더 넘어갔네. 실제로 이제 사발통문 거사는 그 전해 12월에 준비를 시작을 했고, 실제로 고부농민봉기는 94년 1월에 봉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한 1000여 명 정도의 농민들이 어떤 결집을 해서 고부가나, 여기 고부가나터인데 현재는 이렇게 초등학교, 고부초등학교가 들어서 있습니다. 1000명 정도가 결집을 해서 가나를 어떤 점령하고, 그리고 옥문을 열어서 억울하게 잡혀있는 사람들 풀어주고, 그리고 창고를 열어가지고 세곡들 그 대중들에게 나눠주고, 뭐 이런 활동을 했죠. 근데 안타깝게도 조병갑은 어떻게 됐을까요? 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튀었어요. 근데 워낙 이 고부농민봉기의 어떤 기세가 좋다 보니까 이게 정부에도 뭐 보고가 되고 뭐 그랬겠죠. 그러면서 아마 조병갑은 정부에서 이제 그 유배 조치를 나중에 어떤 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부봉기를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자, 그러면 성공적으로 어떤 치른 이 경험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아까 사발통문 거사 계획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양으로 전주성을 일단 함락, 점령을 하고 한양으로 곧바로 진격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것을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어떻게 실행하는가 한번 봅시다. 고부농민봉기가 1월에 어떤 시행이 됐고, 그 뒤에 전봉준을 비롯한 무장지역, 여기서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고창, 전북 고창의 서쪽에 무장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아마 그 손아중이 주로 이제 활동했던 거점인데요. 이 무장 지역에서 이 갑오농민 전쟁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장 기포라고 하는데, 무장 지역에서 기포 말 그대로 뜻을 세워서 뭔가를 우리가 일으키고 선포한다 이런 뜻이죠. 한자 자체로 하면 말 그대로 갑오농민 전쟁을 이 무장에서 선포를 한 거죠. 이곳에서 경문을 또 돌렸는데 4천여 명 정도의 또 농민들이 결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본적인 어떤 이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이 세력들은 각 지역의 어떤 뿌리 내려서 기본적인 어떤 뭐 조직력 플러스 농민들의 그만큼 높은 어떤 열기 이런 게 있었다고 좀 봐야 되겠죠. 4천여 명 정도가 어떤 결집을 해서 이 결집된 이들이 다시금 3월 20일에 다시금 고부를 점령을 합니다. 고부농민봉기 이후에 이것을 수습하러 내려온 이용태라는 그 안핵사 이용태가 내려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고부 지역 어떤 민중들을 엄청나게 이렇게 탄압하고 막 니네 다 동학교도다 이렇게 하면서 막 했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고부를 점령을 해서 응징을
하고 고부 지역에 있던 무기들을 다시금 좀 확보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고부에서 이들은 백산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백산 지역으로 이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 왜 백산 지역으로 이동을 했는가? 이 백산 지역이 그 동진강 그 바로 옆에 이렇게 있거든요. 동진강 바로 옆에. 그래서 이 고부 지역 내지는 그 정읍 뭐 그 부안 이쪽이 곡창지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그 광활한 어떤 평야, 벌판 뭐 들이잖아요. 여기가 백산이 그 주변에서는 제일 높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해발 50밖에 안 돼요. 해발 고도가 50밖에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그 주변에서 제일 높아요. 저기 올라가서 보면 사방이 그냥 쫙 평야가 드넓게 펼쳐져 있고 거기에서 얼마 가지 않으면 동진강이 있습니다. 여기에 쌀을 모은 전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뭐 4천여 석 정도의 어떤 쌀이 여기에 뭐 쌓여져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요즘도 그렇지만 전쟁을 하려면 물론 앞에서 총도 필요하지만 이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후방 보급이 되지 않으면 전쟁은 힘듭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백산 지역으로 진격을 하게 되고 이 백산에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무장에서는 기포, 결의를 하고 선포를 했다면 백산에서는 실제로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 농민군을 조직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 농민군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호남 창의 대장소라는 것을 설치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농민군 조직을 편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장에는 전봉준 그리고 뭐 총관령에 뭐 송하준, 김계남 등등 이 전봉준의 어떤 그 동지들이 주요한 농민군의 어떤 지도자, 농민군의 어떤 지휘부를 구성을 하게 되죠. 명실상부한 농민군이 이 백산 집회에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시면 백산 집회에서 이게 4대 명의 라는 것이 발표가 됩니다. 결국은 뭐 강령과 같은 것이죠. 이 농민군의 어떤 강령, 나아갈 바, 뭐 이런 거죠. 이 보면 주요한 내용이 갑오 농민전쟁 하면 두 가지 큰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렇죠. 여기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보국안민, 척양척외 뭐 이런 내용들이 이 4대 명의라는 이 강령 안에 이미 다 들어있고 그리고 농민군대, 군이 조직됐다라는 더 명확한 근거 12개의 군율이 여기에서 발표가 됩니다. 자, 보부에서 이미 승리의 경험을 쌓았고 그리고 무장에서 전쟁을 선포를 했고 그 기세를 가지고 백산에서 8천여 명에 가까운 농민군이 집결을 해서 농민군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농민군대를 조직했으니 당연히 전주성을 일단은 한양으로 빨리 쳐들어가고 싶은데 좀만 기다리세요. 전주성 함락. 네. 한양 말고. 그러니까 빨리 가시고 싶은가 봐. 네. 그래서 당연히 전주성을 점령하러 진격을 개시를 하겠죠? 그렇죠? 네. 자, 요 지도를 여기 일단 잠깐 보실까요? 여기 지도가 제가 보니까 지금 이걸 뭐 따온 건데요. 제가 그렸으면 이렇게 그리지 않을 텐데 아마 이 그린 사람이 옆에 이 표를 이렇게 넣으려고 이 지명들을 가운데로 다 모은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전주 바로 아래에 금구, 원평, 그리고 태인, 정읍, 장성 이게 거의 일직선으로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금구, 원평, 태인, 정읍, 장성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백산도 이 안쪽으로 고부 바로 위쪽입니다. 안쪽으로 훨씬 들어와야 되고, 백산에서 조금 넘어가면 부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백산, 고부, 뭐 태인, 정읍 요 한 가운데가 우리가 알고 있는 황토현 전투가 일어났던 전적지가 요 한 가운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형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백산에서 이제 전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태인을 점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구 원평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금구 원평까지 진출을 했는데 바로 턱밑입니다. 전주 턱밑. 근데 전주로 진격을 하지 않고 턴을 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부안. 이 옆불대기에 있는 부안으로 진격을 해서 부안을 점령을 합니다. 왜 전주를 함락하고 그 기세로, 그 엄청난 기세가 있었을 텐데 왜 전주를 바로 점령을 하지 않고 부안,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계속 남쪽으로 남진 전략을 펼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군병력이 네, 그렇습니다. 유인 전략을 펼친 겁니다. 유인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 남진 전략을 펼친 거죠. 그래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이 아니라 농민군이 남쪽으로 간 까닭은 유인 전략에 의해서 그렇게 내려간 거고요. 그리고 부안을 점령하고 난 뒤에 농민군이 고부 쪽으로 내려온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전라 감령에 있는 감령 군대들이 이 농민군을 진압을 하기 위해서 추격을 하게 됩니다. 추격을 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려서 농민군과 이 관군, 전라 감령 소속의 관군들과의 첫 전투가 황토현 전투가 되겠습니다. 이 황토현에서 전투가 벌어지죠. 여기에서 농민군은 아주 큰 승리, 뭐 야간 기습전을 펼치면서 큰 승리를 갖게 됩니다. 뭐 안개가 자국하게 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서술들이 있습니다. 뭐 시간이 부족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계속된 남진 전략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경로에 따라서 쭉 영광, 한평, 무안까지 이 밑에지 않습니까? 거의 여기면 광주 그 라인까지 내려간 거잖아요. 쭉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 4월 18일에 광군, 여기서 광군은 전라 감령 소속의 군대들은 이미 황토현에서 괴멸적인 어떤 타격을 받은 거고, 이 지원된 정부 관군들이 4월 18일에 이 농민군을 어떤 추격을 합니다. 홍계훈을 대장으로 하는. 그래서 이들이 맞닥뜨려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 곳이 4월 23일 장성입니다. 장성 황룡촌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역시나 관군들을 이 농민군들이 아주 기가 막힌 어떤 전술, 장태라는 것을 활용하면, 제가 사진을 넣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장태라는 걸 활용해서 이 농민군들, 그 관군들을 저지하면서 어떤 승리를 낳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장성에서 바로 이제 정읍을 통해서 태인, 금구를 거쳐서 전주를 점령을 하러 바로 직방으로 직격을 합니다. 장성 전투가 4월 23일이었는데 전주성 점령이 27일입니다. 불과 사나흘 만에 진행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장성에서 패배한 관군들은 어디로 도망갔냐? 영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주성을 향해서 우리 농민군들이 이미 진격을 하고 있을 때 이들은 영광에서 쫓아오지도 못했던 거죠. 자, 그러면 전주성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네. 전주 감령 소속의 군대들은 이미 황토연에서 크게 패배를 했죠. 그리고 증원된 정부 지원군들은 이 장성에서 패배를 해서 영광으로 도망가 있어서 쫓아오지도 못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전주성에 4월 27일에 농민군들이 들어갔을 때 이 관군들이 그 다음 날 이 밑에 금구 원평 지역에 도착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 이 전주성은 거의 비어 있는 상태와도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거의 무혈 입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이 전봉준 장군을 중심으로 한 우리 농민군들의 이 전략 전술이 처음부터 기가 막혔던 거죠. 기가 막혔던 거. 그 장태에 대해서 사진은 없어도 뭔가 설명 한마디는 할 수 있죠. 예, 그거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갈 길이 사실은 너무 멉니다, 지금. 예. 네. 자. 2시간 가지고 안 되겠네요. 네. 어차피 이길 것 같아요. 전주성을 이제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했으니 계획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양으로 진격을 해야 되죠. 그렇죠? 한양으로 진격을 해야 되는데 한양으로 진격을 못합니다. 아쉽게도. 진격을 했으면 우리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을까요? 네.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전주 화약, 전주 화이라는 것을 맺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게 조선 정부가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게도 이 농민군들이 전주를 점령을 하니 농민군들을 어떤 진압을 하겠다고 청나라에다가 병력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나라 병력이 들어와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침략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일본군은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죠. 자기들도 자기들 조선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일본도 군대를 파병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도하고 전혀 상관없이 청나라 일본 군대들이 우리나라에 밀고 들어와 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엄청난 위기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 외국 군대를 청병을 했던, 그러니까 요청을 했던 그 근원이 되는 전주성을 함락하고 있었던 농민군에게 해산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냥 해산하라고 하면 해산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농민군들도 엄청난 반대가 좀 거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농민군도 이러한 어떤 정세가 당연히 파악이 됐을 거고, 그러면 이 어떤 민족적 위기 앞에 우리나라가 청나라나 일본의 어떤 침략 앞에 풍전등화인 상황에서 이런 민족적 위기를 우선 타파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부와 화의를 맺게 됩니다. 화의를 맺는 조건이 그 패정개혁,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부패한 어떤 정치, 부패한 어떤 제도들을 개혁하는 것을 안으로 제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어떤 조건으로 화의를 맺고 전주성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전주 화의 내지는 전주 화약이라고 합니다. 이 전주 화약을 맺으면서 그러면 농민군은 그러면 완전히 그냥 해체해서 없어졌냐? 그렇지 않죠.
주요한 어떤 전라도 지역의 거점에 각각의 농민군 지도자들이 원래 활동했던 지역의 농민군들과 함께 거점을 형성을 하고 물론 무장은 내려놓지만 그 세력을 그대로 어떤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 패전개혁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나 그것이 실제로 실행되고 집행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각 지역마다 지방마다 이것이 집행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이 농민군들이 감독하고 점검하고 함께 집행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듭니다. 집강소라는 그런 어떤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패전개혁을 각 지방마다 실행시켜 나가는 어떤 투쟁들을 이후에 벌이게 되는 것이죠. 이 집강소가 이제 어떤 기능을 좀 했냐라는 걸 살펴보면,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지방간청들과 함께 나란히 어떤 존재하면서 지방간청들의 요구한 어떤 개혁적인 사항들이 제대로 어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뭐 감독하고 점검하고 내지는 뭐 협력하고 이런 역할로 존재했는데, 실제로는 각 지역마다 이미 이제 이 시기가 되면 그 통치 질서들도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집강소가 실질적인 지방 행정을 어떤 담당하는 기능, 그런 역할까지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농민들의 어떤 이 권력기구, 지방에서 실제로 농민들의 어떤 요구, 이해관계 이런 것을 실행해 나가는 농민들의 어떤 권력기구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이 집강소 자체는 그렇게 보면 이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봉건 체제 속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혁명과도 같은 그런 어떤 제도가 이 전라도 지역에서 집강소를 통해서 실행이 된 거죠. 실제로 또 농민들이 어떤 주인이 된 그런 세상을 어떤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 지역에서는 실행해본 어떤 경험을 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강소에서 주로 진행했던 패전개혁들이 쭉 있는데, 이 중에서 빨간 글씨로 여기 보면 빨간색 노비문서를 소각한다. 말 그대로 봉건제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 이런 신분제도를 철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척외, 이런 내용들이 이 패전개혁 내용들로 해서 이것을 관철시켜 나가는, 집행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이 집강소가 각 지역마다 담당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주 화의의 최대의 어떤 성과라고 하면 이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 집강소와 같은 것이 설치되어서 각 지방마다 농민들의 어떤 힘에 의해서 이런 패전개혁들이 실시돼 나가고 이런 것이 꾸준히 계속 진행이 계속되었다라고 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됐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조선의 어떤 역사가 우리 민중들을 그렇게 어떤 편안하게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기에 어떤 정세가 좀 도래하냐. 아까 얘기했죠. 조선의 정부가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를 요청을 하니 일본이 침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세가 이미 침략을 한 조건이죠. 그런데다가 이게 일본은 호시탐탐 이 기회를 통해서 조선을 완전히 먹어보겠다라는 어떤 침략 야욕을 본격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조선 정부에다가 내정 개혁안이라는 걸 뭐 제시를 좀 하게 되고, 이 내정 개혁안을 가지고 정부랑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남산 노인정터라는 곳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회담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갑오개혁에서도 이게 다시 나오는데 아무튼 조선 정부는 어떤 거부를 합니다. 이 일본이 이렇게 내정 개혁안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를 해요. 그런 직후에 갑오사변이라고 불리우는 경복궁을 일본 군대가 완전 침탈을 하고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고종을 어떤 연금하는 이런 사태를 벌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연이어서 6월 23일에 가면 청일전쟁을 벌여버립니다. 우리 땅에서. 청일전쟁이 어디 만주에서 벌어진, 물론 나중에는 만주에서 벌어지지만 시작된 전쟁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서로 조선을 먹겠다고 벌인 싸움이 청일전쟁인 거죠. 이 청일전쟁까지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전주 화의에서 민족적 위기를 뭔가 우선 해결해 보자고 해서 전주 화의를 받아들이고 철수를 했는데 그 농민군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정세는 더 엄혹한 상황으로 정세는 가버린 거죠. 이 소식을 우리의 장군 전봉준 장군과 우리 민중들이 모르지 않았을 거잖아요. 특히나 그때 당시만 해도 아무리 고종이 어떤 왕이라고 손치더라도 이 왕이 있는 왕궁을 외놈들이 습격을 했다, 점령을 했다. 이 우리 민중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치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농민군은 2차 봉기를 하게 됩니다. 아까 전주성 정령까지가 1차 봉기고 2차 봉기를 하게 되고요. 이 삼내라는 지역, 그러니까 전주 바로 위쪽입니다. 충청도로 올라가는 그런 길목인 거죠. 삼내에서 집회를 하고 농민군들을 결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2차 봉기의 어떤 특징은 2차 봉기의 목적은 뭡니까? 정확한 목적. 척외죠. 그죠? 외놈들을 척결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1차 봉기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척외였기 때문에 농민군뿐만이 아니라 이 외세에 어떤 반대하는 양반, 유생, 심지어는 관의 군대들까지 이 농민군의 봉기에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연대연합 전술, 그죠? 연대연합 전술 내지는 다른 표현으로는 전민항쟁, 네, 그렇죠. 총 걸기 이런 형식으로 2차 봉기는 그런 어떤 모양, 형국으로 진행이 되게 되죠. 그래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2차 봉기를 또 준비하면서 치밀한 계획을 선봉 부대도 보내고 후방 부대도 만들고 하면서 2차 봉기를 어떤 계획을 좀 하게 되죠. 여기에 맞서서 일본군 또한 그 대응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 어떤 본토에 진압 부대를 어떤 요청하는가 하면 그 갑오사변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조선 강군을 무장 해제시켰잖아요. 근데 다시 이 시기에 조선 강군을 복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농민군 2차 봉기에 이제 대응을 일본군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봉기 과정을 좀 살펴보면 이 전라도 지역에서 16만 7천 명, 그리고 충청도 지역, 이제 이 2차 봉기에서는 동학의 어떤 지도부, 이제 그 최시영을 비롯한 이런 지도부들도 주로 이제 충청도 지역이 거점이었는데 이들 또한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 총 한 22만이 넘는 대군들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요한 전투만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이 목천 세성산 전투가 사실은 이 전체 이 2차 봉기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전투입니다. 목천이라는 데가 천안 바로 밑입니다.
그 천안은 그 경기도 안성, 경기도 서울로 올라가는 그 목기잖아요. 목천이 바로 그런 지역이었죠. 그래서 목천 지역에 선발대, 선봉대를 3,000명을 농민군들이 보내놓습니다. 왜냐? 경기도 쪽에서, 서울에서 경기도 쪽에서 내려오는 일본군과 강군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공주를 점령을 해야 되니까 그런 계획을 짰는데 안타깝게도 이 세성산 전투에서 우리 농민군이 안타깝게도 패배를 합니다. 패배를 하면서 이 광군과 일본군들이 공주 지역으로 쭉 내려와 버리게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세성산 전투가 되게 중요한 전투였는데 좀 안타깝게 됐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군들은 1차적인 어떤 목표인 공주를 점령하기 위한 어떤 전투들을 쭉 보시는 것과 같이 쭉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차 공격, 2차 공격까지 쭉 진행을 하면서 엄청난 공방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공주 진격에서 대표적인 전투로 알고 있는 우금치 전투가 이 시기에 벌어집니다. 11월 9일부터 15일 약 한 6, 7일 요 일주일 사이에 공주 남쪽 지역, 공주의 남쪽 지역 개선에서 거의 일주일가량 치열한 양측 간의 어떤 전투가 벌어지는 거고 그 전투의 주요한 어떤 현장이 우금치인 거죠. 그러니까 우금치가 이제 그 공주 남쪽 이인이라는 곳에서 공주성, 공주로 가려고 하면 바로 그 넘어가는 고개가 이제 우금치 고개이거든요. 그 우금치 전투가 벌어지는 거고 여기에서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농민군들이 패배를 하게 되죠. 그 많은 어떤 살상자를 내게 됩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우리 농민군들의 어떤 이제 무기 그리고 일본군 신식 군대의 어떤 무기가 거의 역량으로 치면 한 1대 100개 정도다. 그래서 우리 농민군들의 무장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조총 내지는 죽창 이제 이런 것들이었던 반면에 일본 군대와 신식 군대들은 신식 소총 이게 이제 두 가지 차이가 크게 납니다. 이게 격발 시간 조총은 한번 쏘고 나면 한참 기다렸다가 또 한 발 쏘고 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신식 소총은 격발 시간이 짧은 거죠. 계속 여러 번 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차이 나는 거 뭘까요? 사거리. 네. 일본 군대는 저 멀리에서도 이제 이게 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전투력에서 한 1대 100 정도의 어떤 차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마 이 공주 점령 전투에서 실제로 우리 농민군들이 많이 피해를 본 어떤 사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11월 11일 경에는 그러니까 손실을 많이 보니까 그냥 계속 손실을 보는 조건에서도 계속 그냥 진격 앞으로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퇴를 좀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11월 15일이 되면 더 이상 공격은 무리다라는 판단을 하고 공주성 공격을 포기를 하고 전주로 이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주로 들어와서 전주에서 다시금 역량들을 수습을 해서 전투를 이제 벌이려고 준비를 좀 했었고 그리고 진압군이 오면서 금구, 태인까지 밀려 내려오면서 계속 전투들을 좀 벌여나가고요. 종국에는 11월 27일경에 농민군은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봉기에 함께 참가했던 충청도 지역의 농민군들은 이 태인까지 같이 내려오게 됩니다. 태인까지 같이 내려와서 농민군이 전체 해산하고
하면서 충청도 농민군들은 충청도 지역, 지금의 뭐 그 충북 황관 이쪽 지역으로, 그리고 뭐 천안, 개성, 음성 이쪽에서 계속 곳곳에서 전투들을 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금치 전투가 갑오 농민 전쟁의 마지막 어떤 전투다. 거기에서 우리 농민군은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괴멸했다. 완전 뭐 그냥 다 죽임을 당하고 거기서 끝났다. 뭐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우금치 개선에서는 전략적인 판단을 하고 후퇴를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12월에는 농민군 지도부들이 체포되고 그 이듬해에 이제 처형을 당하는 뭐 그런 이제 상황까지 가면서 갑오 농민 전쟁은 일단을 맺게 됩니다. 자, 갑오 농민 전쟁은 앞에서 우리가 쭉 전수를 했듯이 척외, 반외세 자주화 투쟁이었고, 우리가 패전개혁을 통해서 집강소를 통해서 우리가 뭐 확인할 수 있듯이 반봉건 어떤 투쟁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전주화의를 통해서 패전개혁을 어떤 요구를 했고, 이것이 어떤 정부가 어떤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우리 조선 정부가 이런 패전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갑오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밑거름으로 이 갑오 농민 전쟁이 작용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갑오 농민 전쟁이 뭐 제가 다 지금 설명하지 않았지만 전라도 지역에서만 진행이 된 게 전국적으로 뭐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황해도 전국적으로 벌어진 농민 전쟁입니다. 이 역량들이 이 갑오 농민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갑자기 뭐 땅으로 꺼집니까? 하늘로 솟습니까? 그 역량들은 어디선가 보존되어 있을 거잖아요. 농사를 짓고 있든 뭘 하고 있든. 이 역량들이 나중에 이후에, 그렇죠, 항일의병운동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만주에서 무장투쟁이라든지 곳곳에서의 어떤 항일운동, 항일투쟁의 어떤 역량으로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미 그런 전통들이 세워졌고 그 역량으로 작용을 했던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어서 갑오개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갑오 농민 전쟁의 어떤 힘에 의해서 진행된 갑오개혁, 여기서 핵심 쟁점은 갑오개혁이 친일개혁이냐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이런 근대개혁이냐, 이게 핵심 쟁점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교과서에서도, 그리고 제가 심지어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챗GPT한테도 물어봤어요. 갑오개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뭐라고 나오냐면요,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친일 개화파들에 의해서 수행된 친일개혁이었다 라고 챗GPT가 얘기를 해요. 네, 네. 정확하게 그렇게 워딩을 챗GPT를 체험하라. 네, 네, 학습을 못 시키면 네, 네, 정확하게 그렇게 워딩을 해줍니다. 네. 과연 그런가를 해명을 하는 것이 오늘 갑오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자, 두 번째, 갑오개혁을 논의하는 데서 했던 포인트. 그러면 우리가 갑오개혁은 뭐 갑신정변도 뭐 근대개혁이었다, 우리가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갑오개혁도 근대개혁. 도대체 근대화가 뭔데? 근대화가 도대체 뭐냐라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갑오개혁을 이해하는 데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봉건제에서 근대로 넘어간다는 징표가 도대체 뭐냐? 정치적인 측면에서 첫 번째, 봉건제는 전제왕권이잖아요. 전제군주. 주임이 국가다. 그죠? 이거잖아요. 근데 근대로 넘어간다, 근대의 어떤 징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민이 어떤 주인인
민의 어떤 역할, 이것이 어떤 요구가 반영되냐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구체적인 뭐 정치 제도로 치면 뭐 입헌군주제라든지 공화제라든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어떤 정치 체제입니까? 공화제죠. 그렇죠? 행정부와 의회와 뭐 등등등 이렇게 있는. 입헌군주제는 왕이 있지만 법률로 의해서 통제를 하면서 의회도 존재하는, 그죠? 이런 게 입헌군주제고, 이런 것으로 가냐 그렇지 않냐 라는 것이 근대화의 어떤 징표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사회개혁의 측면에서는 봉건제는 신분제 사회잖아요. 신분제를 해체하냐 그렇지 않냐 라는 것이 근대개혁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겠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자본주의적인 경제관계를 그 어떤 준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냐 그렇지 않냐, 이런 것이 근대개혁의 징표,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겠다. 과연 그러면 가보개혁은 이 세 가지, 이런 징표,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냐 그렇지 않냐라는 것을 보면 가보개혁이 정말 제대로 된 개혁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한 개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고 중간중간에 일본이 우리 조선 정부에게 요구하는 내정개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내정개혁의 산물이 홍범 14조로 1894년 12월에 고종이 눈물을 머금었는지 뭐 웃음을 띄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발표를 하게 되는 게 홍범 14조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이 들어있냐 그렇지 않냐 라는 것을 보면 되겠죠. 예. 자, 가보개혁을 둘러싼 상황. 조선 정부는 앞서 얘기했지만 전주 화의를 통해서 패전개혁, 그리고 민중들의 이런 어떤 개혁에 대한 또 요구, 이런 게 폭발하게 되죠. 이런 것을 정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조정에서 논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5월 20일에는 이게 김병시라는 사람이 되게 제가 보니까 중요한 인물입니다. 돈영부 영사인데, 돈영부가 뭔지 아세요? 뭐 하는 역할인지? 몰라요. 저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종한테, 청나라한테 청병을 요청한 건 실책이다 라는 직언을 하잖아요. 이 직언을 할 정도면 이 사람이 왕의 되게 직언거리에 있지 않으면 저렇게 직언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신뢰도 있었을 거고. 돈영부가 뭘 하는 곳이냐면 종친, 왕의 친척들, 종친과 외척들을 관리하는 부서였던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실의 부속실, 부속실장 김현지. 그렇죠.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개혁도 해야 된다, 이런 걸 건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또 고종이 받아들여요. 물론 이 사람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죠.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면서 자수자강, 스스로가 고치고 스스로가 강해지자, 이런 방향을 가지고 개혁 작업을 하자라고 해서 결국은 6월 11일에 이 패전개혁을 담당하는 교정청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체적인 개혁을 실시할 준비를 계속 해나가고 있었던 거죠. 이런 반면에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먹어야 되는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 정부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사람들이, 얘들이 패전개혁을 한다고, 뭔가 정치를 잘해보겠다고, 이 사회를 바로 세워보겠다고 막 저렇게 나서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거를 응원을 해야 됩니까? 그걸 흐트러뜨려야 됩니까? 당연히 흐트러뜨려야죠. 그래야 일본의 어떤 의도대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 이제 이미 군대를 파견을 해서 군대로 조선 정부를 압박을 하고 있었던 이 일본 공사가 내정 개혁을 제시하게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회담을 세 차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3차 회담 6월 14일에 3차 회담에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어떤 회담 대표가 이미 교정청이 설치돼서
우린 개혁에 착수했다. 6월 11일에 교정청이 설치됐다고 했잖아요. 네. 교정청 설치했다. 이렇게 하는 건 니네 내정 간섭이다. 그리고 일본 군대 철수해라. 라고 당당히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일본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듣겠죠. 그럼 그 뒤에 갑오사변 일으키고 그러면서 청나라에 의해서 저기 유배 갔던 흥선대원군을 일본이 데리고 와서 이제 섭정으로 세웁니다. 섭정은 대체로 뭐 대리통치 뭐 이런 개념인 거죠. 흥선대원군을 다시 데리고 와서 세웁니다. 이때만 해도 일본이 조선 정부 내에 자기 좌파, 친일파가 그만큼 없었다는 얘기죠. 자기 세력들이 있었으면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이제 없었겠죠. 이러면서 김병시가 다 영의종으로 좀 발탁이 되는 뭐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어떤 패전개혁에 방해를 하고 내정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상황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자체적인 어떤 패전 개혁을 실시를 해야 되고 일본이 내정 간섭을 하고 이런 게 치열하게 정치적으로 충돌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냥 대충 해가지고는 이게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설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관료들이 등용이 되고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혁신 관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갑신정변을 통해서 한직으로 밀려났던 김홍집을 비롯한 이런 개화파 혁신 관료들이 다시 등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홍집 내각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김홍집을 세우면서 고정이 한 얘기가 이렇습니다. 현재 사정이 너무 급하고 사람들 기대도 이렇게 간절하고 이렇게 하니까 당신을 다시 임명한다라고 고종이 임명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혁신내각 출범과 함께 이 패전개혁을 담당을 하는 기구 교정청이 있었다고 했지만 교정청보다 훨씬 더 진일보한 기구를 설치를 합니다. 군국기무처를 설치를 하면서 개혁을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서 군국기무처, 이 기무라는 말이 너무 어렵지 않아요? 기무. 네. 군은 뭐 국은 나라, 뭐 군대와 나라, 뭐 이런 군과 나라 이렇게 정치제도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겠죠. 기무. 여기서 기는 기틀을 닦는다 라는 그런 개념이고, 무는 힘쓴다. 나라의 기틀을 닦기 위해서 힘쓰는 곳, 기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상과 역할 다 이야기된 거죠. 그것을 담당하는 것이 군국기무처였던 거죠. 실질적으로는 의정부 산하의 기구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최고 의사결정 어떤 기관의 어떤 역할을 했던 거죠. 잘 아시죠? 군국기무처가 있었던 자리, 경복궁에 가면 수정전이라고, 왜 경회루 앞쪽에 있는 건물. 집현전이 있던 자리. 예, 집현전 있던 자리. 거기가 군국기무처가 여기에서 직무를 이제 받던 거죠. 이 군국기무처가 수행했던 개혁의 내용들을 살펴봅시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근 5개월 동안 200건 정도의 개혁안을 심의를 했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죠. 근데 특히나 어떤 정치 영역에서는 이 국왕의 어떤 이 전제권을 일정하게 권력을 의정부로 약화시켜서 의정부, 그러니까 내각이 실질적인 어떤 권한을 갖고 정사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교통 정리를 하면서, 여기 보시면 국내부와 의정부 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궁을 담당하는 것과 정사를 담당하는 것, 이게 그냥 뒤섞여서 그냥 진행이 됐고, 의정부가 그냥 자문기관 정도의 역할, 뭐 왕이 뭐 하면 예 전하 사극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분리하면서
어떤 정부로서의 어떤 기능 이런 걸 정리를 해나가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개혁과 관련해서 노비제도 폐지, 그리고 사람을 사고 파는 것 금지, 뭐 이런 제도를 어떤 폐정개혁으로 단행을 하려고 했었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뭐 국가재정과 관련된 상업망과 관련된 화폐제도 등등등 이렇게 근대적인 어떤 사회경제 어떤 체제, 제도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개혁 조치들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준비를 했었던 거죠. 이렇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봉건에서 근대로 넘어간다는 어떤 증표가 뭐냐라고 이야기했듯이 대체로 거기에 부합하는 방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선 정부가 군국기무처가 실시했던 개혁은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좌절이 되게 되는데, 뭐 결국은 일본이 청일전쟁에서도 승리를 하고 가보농민전쟁의 어떤 2차 봉기도 진압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일본의 어떤 힘, 역량이 점점 조선 정부의 어떤 관철의 정도가 높아지는 과정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조선 정부 세력 관계에서도 이제 변화를 오게 되고, 그리고 특히나 이게 박용효라는 갑신정변 때 개화파로 같이 활동했었던, 근데 나중에 일본으로 망명해서 친일파로 이제 전변된 박용효를 불러오면서 정부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앞제비로 쓰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일본이 10월 달로 접어들면서 일본 공사, 이때는 이제 또 바뀐 사람이네요. 이노우에 내정개혁안을 정부에 제시를 하고 들이밉니다. 그 여러 가지 20개의 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1번, 2번, 17번 이런 조항입니다. 결국은 조선 정부가 진행한 가보개혁, 군국기무처가 진행했었던 핵심적인 조항들을 되돌리는 방향이었고, 또한 군국기무처를 실질적으로 힘을 빼고 해체시키려고 하는 어떤 음모가 여기에 들어 있었던 거죠. 결국 이런 과정에서 11월 21일이 되면 군국기무처가 해산되게 됩니다. 해산되게 되고, 그러면서 실질적인 가보개혁은 좌절을 맞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일본이 제시한 20개 조의 내정개혁안을 기초로 해서 이 홍범 14조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12월 12일, 날짜도 12 별로 안 좋은 날짜래요. 네, 이 홍범 14조가 이때 이제 고종회의에서 발표가 됩니다. 이 홍범 14조의 주요한 내용, 다른 내용들은 뭐 개혁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홍범 14조에 노비 개혁을 해야 된다, 신분제를 개혁해야 된다 내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나요?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없습니다. 예. 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근대 개혁, 제대로 된 개혁이냐 그렇지 않냐라는 게 그 세 가지가 바로미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더 웃긴 건 이랑 청나라와의 관계를 단절해라. 청나라와 관계를 단절한다는 건 뭡니까? 일본에 더 붙어라. 이런 얘기고. 두 번째, 종친 외척. 간섭을 정사에서 배제한다. 이건 일본의 어떤 친일파 내지는 일본 공사 이런 애들의 어떤 간섭과 통제를 용이하게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런 것을 간섭을 배제한다. 그냥 액면만 보면 좋은 얘기인 것 같잖아. 근데 실제 내용은 이렇다는 거죠. 세 번째, 국왕의 주권을 강화한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말 잘 듣는 고종만 잡고 있으면 뭔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홍범 14조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보개혁은 자주적인 근대개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친일개혁이 아니었다. 그 반면에 홍범 14조는
일본의 내정 간섭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발표된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가보개혁은 앞에 별도로 뭐 의의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가보개혁은 어떤 근대로, 조선이 근대로 가는 데서 아주 어떤 유의미한 어떤 족적을 남겼던 그런 어떤 개혁의 방향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